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두 가지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반등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케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에서 많이들 봐왔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차트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모양처럼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꺾는 모습들을 보이는 차트를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이 지났나 보다 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좀 손실을 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증권 도곡 W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지난 방송과 다르게 확실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졌죠. 6월 이후에 계속 꾸준히 지수 상승을 보여왔던 시장과 달리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이슈가 나왔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제 시장의 12월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에 좀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으면 이제 좋겠지만은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도약으로 오늘 이 신사임당을 찾아왔고 좋은 말과 좋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만 되면 다들 산타 랠리 오냐부터 묻는데요. 올해 12월 증시는 솔직히 기대해도 되는 장일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장인가요? 일단 11월과 이제 12월 이제 중순까지는 미국에 있는 정부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AI 버블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영향들 사실 여러 가지 좀 악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하필 또 시장도 거의 4,200에 가까운 빠른 랠리 속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빌미 삼아서 좀 매도세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제 변동성 장세가 나왔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산타 랠리라고 하게 되면은 12월 24일 이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월 이틀 영업일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1월 초겠죠. 그때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보통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하나둘씩 좀 해소되어 가는 구간,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통점이 뭐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5대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세 종목들이 지금 경고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높은 관련 회사들을 이제 거래소가 또 경고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검토 중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갈수록 이게 지정이 해소가 된다? 그럼 생각보다 저는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16일입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올 거고 18일 날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 이제 CPI가 나오겠죠. 그리고 덩달아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나올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빠르게 수급적인 요인을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경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빅 이벤트를 좀 해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 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대주주 물량 쏟아진다는 건데 올해 12월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양도세 10억일 때는 충분히 보통 9월, 10월 달부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은 일반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 회사들 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억 자체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기 때문에 예년만큼 그렇게 많은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특히 조선이나 방산, 화장품 같은 기존에 이제 상반기까지 주도주로 이제 섹터로 보여왔던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충분히 3분기 때부터 물량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권에서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게 그만큼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슈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년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로 보시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저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반도체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주도 섹터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당장으로는 뭐 제약바이오와 로봇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케빈 워시가 됐지 케빈 헤셋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일단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3%까지 목표를 잡고 있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3.7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전히 제약바이오, 특히 미국은 헬스케어 쪽으로 이미 상승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빅파마 업체들이 특히 M&A 딜이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가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주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최근에도 테슬라가 사실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자율주행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 시점에 따른 로봇주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의 두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간이 왜 위험해질 수 있나요? 흔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두 가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흔히들 공매도에 따른 이제 쇼커버링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반등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케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는 흔히들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이제 공매도에 따른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서 스프링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들 봤을 겁니다. 그만큼 실적에 둔화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하게 됐을 때 이제 공매도 이슈가 부각이 됐고, 이때 상환하게 됐을 때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쇼커버링 자체가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이 지났나 보다라고 해서 괜시리 따라갔다가 좀 손실을 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흔히 차트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드캣 파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한 모양처럼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꺾는 모습들을 보이는 차트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증시나 해외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는 데드캣 파운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개별적인 섹터나 종목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염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자.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저는 나눠서 분할 투자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반도체나 몇몇 섹터만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쏠림 장세는 보통 어떤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특히 우리나라 장세가 최근에 한 10월, 11월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이제 AI의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 거기다가 샘 알트만이 10월 1일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우리나라 웨이퍼에 대한 주문을 했죠. 실제적으로 월 80만 장에 대한 주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완전 뒤바뀌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됐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장 자체가 완전 뒤바뀌게 되면서 슈퍼사이클이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제 결국 28년까지 시장이 업사이클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성장률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장품도 있었고 조선도 그렇고 최근에 사양식품도 조금 많이 꺾이긴 했지만은 기존에 그 섹터 내에서 주도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그 강세의 흐름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런 침체에 있어 왔던 그 두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업사이클 시작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는 측면에서 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완벽히 뒤따르게 됐죠. 최근에 버블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이거는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잠시 쉬어가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수급은 일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 방산, 자동차 최근에 올라간 섹터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섹터들에 대한 매력도가 아무리 매력이 좋아도 반도체 매력이 더 크게 되면은 여기 있던 수급들은 다시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워낙 이제 4,100까지 지수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그 11만 원 근처, 이게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17만 원에서 60만 원 근처까지 가게 되면서 이 주체가 누구였냐?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최근에 개인이 따라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외국인 수급을 받아내게 되는 현상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여러 이슈를 접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공무원 얘기가 나왔었죠. 한 예로 들었을 때 공무원 어느 한 분이 2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신용으로 2억 5천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60만 원에서 주가가 52만 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죠? 담보 부족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오를 때도 현금을 남겨두라는 조언이 많은데요. 왜 꼭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 올까요?
항상 주가는 지속적으로 일직선으로 이제 오르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죠. 이번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있어 왔는 상황이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갑자기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데 이게 조정이 나올 걸 기다렸던 사람들은 조금 굉장히 그랬겠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나올 때를 저는 기다리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다수의 이번 시장에서 좀 급등했을 때 따라가신 분들, 특히 SK하이닉스를 고점에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 결국에는 기회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항상 주식시장은 마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파생시장 같은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긴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만기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언제든지 기회는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나이가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뭐 일례로 이게 마이크버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고 지난주에 오라클이랑 브라드컴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대다수의 뭐 IB 리포트나 저 해외 쪽이나 국내 반도체 리포트에서 이제 반도체 셀입니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나요? 결국에는 그런 대다수의 전문가라 생각하시는 이제 기관 쪽에서도 결국 지금 자체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고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계속 빠지고 오늘도 하이닉스가 빠졌죠. 이런 상황일 때 현금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보통 연말에 가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빅파마 업체들이 보통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죠. 내년에 우리가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돈을 M&A에 쓸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할 건지 결국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와 그 이중항체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 시장의 가장 큰 이제 트렌드라고 봤을 때 이쪽에 진출하지 못하는 빅파마 업체들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제약바이오로 굉장히 몰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한 예가 최근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비만 치료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침투를 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워낙 이제 우리가 111이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가 이 양강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다른 비만 치료제로 침투를 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조만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열리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빅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혁명의 핵심인 HBM 생태계에서 최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말해서 TC 본더 장비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D램을 이제 적층 쌓으면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HBM인데 이게 층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휘어지는 걸 이제 방지하는 게 이제 본더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한 이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SK하이닉스의 비중 이제 원래는 한 90%가 한미 반도체가 쓰고 있었고 한 7, 80% 정도 아마 지금 비중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서 그 정도 HBM3 8단 반도체와 12단 반도체에 이게 나눠지게 되면서 좀 한미 반도체 수익성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마이크론이 90%가 이제 한미 반도체의 고객사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텐데 물론 이제 HBM3 단계에서 이제 HBM4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TC 본드 장비에서 하이브리드 이제 본드ing 장비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마진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5만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거의 한 11만까지 주가가 내려왔죠. 내려온 거는 과연 이제 이 HBM4 시장에서 누가 가장 많은 고객사로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한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층수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딩 장비의 사실 진입장이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의 ASMPT 그리고 일본의 뭐 신카와 뭐 하나세미텍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이쪽 시장에 대한 우위는 한미 반도체가 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TC 본도 장비는 아마 한미 반도체 쪽 우위로 보여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구글 TPU 이슈가 이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다적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메인보드를 여러 개를 쌓아서 쌓는 게 그게 MLB 기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나 구글 쪽에 들어가는 거의 거의 독과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내년에 가이던스를 미제시하게 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한 납품을 하는 게 구글입니다. 그냥 구글 TPU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페타시스의 수익성이 좀 굉장히 커지는 거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번용 GPU 쪽으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향후에 이제 맞춤형에 대한 설계도 엔비디아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도 내후년의 성장성은 충분히 더 고성장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0월쯤에 이제 10월 말이죠.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25%에서 이제 15%로 내려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의 관세가 이제 15% 이번 12월 초에 본격적으로 세부 사항이 합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3,500억 이제 대미 투자를 했죠. 그 중에 1,000억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완벽하게 아직 합의는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대만 쪽 결과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대만도 지금 TSMC와 함께 미국과 관련된 대미 투자 이슈와 향후에 관세를 좀 협약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지금 20%대 이제 관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과 비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어차피 15% 관세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조선, 특히 이제 의약품 쪽도 관세를 합의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만 이제 합의를 보게 되면은 관세와 관련된 공급망 재편 관련 이슈는 크게 충분히 무난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다음 달 CES 2026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현대차도 본격적으로 휘몰드 로봇을 통한 인건비에 대한 해소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관세에 따른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삼성의 인사 개편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부가 굉장히 부진을 했죠. 이제 1, 2분기 합쳐서 대략 한 4조 이상의 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한진만 이제 사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바뀌었고, 이분이 예전에 미국 삼성전자 미국 총괄 사업부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제 사장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퀄컴이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나 엔디아 같은 그 여러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이제 임명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사 다변화를 시키는 게 일단은 삼성전자의 큰 목표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큰 인사 개편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이제 정영은 이제 부문장님이죠. 작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한 2, 3분기 때 임명이 되면서 사실 HBM3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항상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얘기를 할 때마다 정영은 이제 부문장님은 항상 계속 꾸준하게 HBM4 쪽으로 이제 사활을 걸었던 만큼 결국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에 좀 일조를 좀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은 부문장은 이번에 좀 유임이 되었다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큰 이제 개편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의 가격 정책으로 인한 삼성의 낙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 이제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시작하게 되면서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 이하 쪽으로는 가격을 인상을 더 시켰죠.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많은 수주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굳이 너네 지금 우리한테 안 줘도 돼. 대신에 이 가격에도 너네 할 거면은 우리가 세팅해 줄게 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TSMC는 파운드리 쪽 그 사업부의 거의 한 82%, 거의 85%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거의 독점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이제 삼성전자와 새로운 파운드리 고객사로 들어오게 됐죠.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이폰을 생산하게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우리의 설계를 주는 게 사실 탐탁치가 않았죠. 이 회사에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러면서 예전에 애플이 TSMC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거는 이미지 센서 쪽으로 그쪽을 칩을 생산을 하는 거고, 테슬라도 AI 쓰긴 하지만 이게 내년 말부터 양산이지만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근데 너네 AI5 칩도 그냥 지금 당장 양산을 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지금 TSMC가 기존의 애플 아이폰 생산도 있지만은 엔비디아 물량들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인상을 하더라도 맡길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좀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삼성전자도 이미 뭐 4나노나 이런 그 윗단의 수율 자체도 충분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50에서 70%까지 지금 수율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만약에 내년에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가게 되면 단순히 뭐 진행 가격 인상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빠른 흑자 전환, 이 이슈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사 개편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객사가 빠르게 수주를 받았다는 측면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결국 GPU 싸움이 아니라 현장을 누가 쥐고 있느냐 싸움으로 간다면 엔비디아는 불리해지고 한국은 유리해진다고 보시나요? 사실 엔비디아는 GPU 시장에서 한 80에서 85%죠. 그 다음이 나머지가 AMD와 뭐 인텔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AMD가 이제 MI450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요. 만약에 10%까지 올라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에 구글 TPU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메타도 내년부터는 구글 쪽에서 자체 칩을 양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성장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 성장이 조금만 둔화되게 되면은 사실 입장은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시장은 단멸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18일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긴 해야겠지만은, 결국 HBM3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HBM4 시장에서도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 그런 IDM 업체들이 아마 계속 우위를 계속 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쯤에 HBM4와 관련된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젠슨항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격에 대한 협상 이슈가 있었겠죠. 워낙 이제 SK하이닉스가 독단적으로 납품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협상력에서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삼성전자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낸드도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시장 규모, 엔비디아, 구글 열심히 싸우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웃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은 엔비디아보다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시장에서의 투자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10월 말 11월 초부터 AI 버블이라는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오라클도 그렇고 코어위브 그리고 뭐 아마존, 뭐 메타 이 대표적인 이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TDS 프리미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이슈가 시장에서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 발행한 금액 자체가 20조에서 한 60조 사이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30년에는 거의 한 2,000조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2,000조면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금액과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채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성을 이게 충분히 발현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오픈 AI가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금 조달 이슈가 하나둘씩 좀 사라지게 될 거고, 사실 지금은 AI 버블을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끝났을 때 3년이나 5년 뒤에 갔을 때야 이제 AI 버블을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알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마이클 버리가 이게 어느 정도 이슈를 집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젠슨항 대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한 몇 조 원씩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놓고 그 회사들이 엔비디아에게 AI 칩을 사는 거죠. GPU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인 수요이냐? 그거는 인위적인 수요에 대한 팽창이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좀 꼬집었던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거는 AI의 성장에서는 크게 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AI 관련해서는 이게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로보틱스 쪽으로 아직 확장성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